네스, 여자들은 남편의 작은 정성에 감동하는데 난 남편의 술 문제와 경제적 생활고로 오래오래 힘들었어. 남편은 단주는 시작했지만 경제적 일을 못하고 전국 산을 헤매다 돌아온 그의 손에 한아름의 꽃 가지를 흔들며 선물이라며 내게 줄 때 울컥했어. 내 남편은 마음이 힘든 시기에 괴로워 산을 헤매다니면서도 나를 생각했구나. 산에서 꽃 꺾으면 안 되잖아. 산에 보는 사람 없을 때 꺾느라 한참 주위 망보다 이만큼 꺾어왔어. 당신 주려고. 내게 값진 꽃다발이었어. 그 당시 우리에겐 꽃 한 송이 살 여유가 없을 때였어. 우리들이 원하는 사랑에는 큰 돈이 안 드는데 이런 감동만 있었겠어? 남편 목을 확 졸라 죽이고 싶었던 적이 더 많았어. 다행히 나에겐 잘 잊어버리는 특기가 있어. 복된 건방증. 덕에 너희들 남편과 일도 다를 것 없는 남편과 나는 오래 버틸 수 있었어. 오지랖. 지금 자녀들 세대는 부모라도 개인 자산들을 인정하고 시작하지.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그 시대에도 개인 자산은 개인이 관리했어. 우리는 부자의 세계를 몰라. 서민의 삶만 살았던 경험만 있던 우리는 적은 수입에서 너와 나를 나눌 수 없던 배경에 살았지. 요즘 젊은이들은 너의 아픈 이 사연을 들으면 왜? 라고 반응할 거야. 아내가 꽉 막힌 사람이라 답답한 여자라 혀를 찰 거야. 남편이 있던 돈을 노름으로 탕진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자기 것으로 투자해서 번 거잖아. 아내에게 내 자산이 얼마나 말하지 않은 게 결별해야 할 만큼 큰 죄가 될 상황이라 믿질 않아. 그 여자 남편과 헤어지고 싶었구나. 큰 돈을 보니 이혼 배상금 받을 돈이 넉넉하겠다 계산된 거로 보인다. 가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다. 우리처럼 감정 이전에 철저한 계산을 이성이라 생각해. 과거 우리 시대는 남편의 월급을 봉투째 아내와 함께 공동 관리했기에 다른 각도로 생각을 못했지. 요즘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은 우리와는 많이 달라. 부부가 마트에 가서도 글쎄 내 것하고 내 것하고 우리 공동의 것 각자 계산해. 자녀 세대가 더 합리적이다 싶어.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시대 문화 충격이지만 내 생각이 다 옳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현실을 사는 자녀들에게 이쁨 받는 어른 아닐까? 꼭 헤어짐으로 정리해야 했나? 서로를 위한 최선의 이유였을까? 그래서 각자 행복한가? 내게 종교가 없더라도 나보다 더 큰 지성에게 부탁해볼 의향은 없었을까? 내가 믿는 신께 이 문제를 맡겨는 봤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신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셨을까? 신의 정의가 더 좋지 않았을까? 모르지. 이 방법이 너를 위한 신의 뜻일지도 모르지. 네스, 난 자기들이 알 듯 알코올이 체질이 안 맞아. 술을 못 마셔. 그런 내가 사랑한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였어. 지금도 무지는 큰 죄라 생각해.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술에 대한 내 무지 탓에 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내가 강행했어. 술꾼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망상이 주변의 충고에 귀닫고 사랑으로 극복하리라 야무진 생각으로 교제했고 결혼도 했어. 지금 생각하면 나 역시 바른 정신 소유자가 아니었나 봐.
내 자녀가 내 상황이었으면 아이고 나는 목숨 걸고 결혼을 막았을 거야. 아는 사람들은 많이 막았었지. 친했던 친구도 나는 내게 충고하는 사람을 그날로 절규했어. 그만큼 난 나 자신의 생각이 옳다 생각했어. 나를 막을 사람이 없었어. 주변에서 강제로 말려 헤어지게 했으면 로미오 줄리엣 엔딩 소설 썼을 거야.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경험인지 알코올로 망가져가는 남자랑 함께하는 생활은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했어. 아이고, 내가 자신 있게 선택한 삶은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고집인지 알았어. 늦은 나이에. 사랑으로 고칠 수 있을 거란 내 고집에 돌이킬 수 없는 누구로 함께 아니 주변까지 안고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었어. 조절할 수 없는 절망을 바로 알게 됐지. 현실에서 그대로 고통의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배를 탄 느낌이었어. 오늘 눈 뜨면 바닷물이 내 발목까지 차오르고 다음날엔 무릎까지 짠기로 온몸이 절임되듯 다음은 가슴까지 바다에 빠져 점점 차오르는 바닷물을 바라보는 공포를 느끼며 남편과 함께 잡은 손을 놓고 싶었어.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술에 취해 절망하며 살아낼 의지도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 난 절박한 심정으로 생전 처음 신께 살려달라 온종일 기도했어. 눈 감았다 깨면 남편이 먼저 죽을까 그를 지켜내야 했어. 그는 술로 나는 그 모습을 지켜내는 고통으로 미쳐가고 있었어. 고통의 한가운데 신의 도움으로 남편이 중독에 걸린 걸 알게 됐고 치료하게 됐어. 미쳐가던 나도 정신적 안정 치료를 받게 됐어. 건전한 본 정신이 무언지, 그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시작해야 예전의 망가진 정신과 새로 고침된 정신으로 행복을 창조하며 살지를 배웠어. 돌이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문들의 기억을 선한 영향력 경험의 약으로 쓰게 됐어. 우리와 같이 가족들이 중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있어. 물론 대가 없이. 28년의 세월을 알라논과 단주 모임 AA를 통해 받았던 기적을 나누고 있어.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 영적으로 경제적 발전으로 성장하고 있어. 신의 도움에 감사의 응답을 하고 있어. 기적의 순간들을 글로 옮겨.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정직한 우리들의 경험담이고 가족들이 겪어낸 진실들이야. 그들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익명으로 참여했어. 난 나뿐 아니라 내 남편과 자녀들의 익명도 지켜주고 싶어. 나부터 우리의 전통에서 알려준 익명에 나는 감사를 느껴. 회복되지 못한 중독자와 가족들은 많은 열등감으로 회복된 같은 선배들을 인정하기 어려워. 회복된 그들의 훌륭한 본 모습을 벗겨내고 알코올 환자로 고통스레 버티던 그 모습만 기억하려 해.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들 앞에 익명성이란 보호막이 있어 다행이야. 나 역시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로 살고 싶진 않아. 나부터 익명을 지켜내야 가족과 내 주변 회복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에 가급적 여러 사람들 앞에 안 나서고 있어. 어쩜 내가 글을 전하는 메시지의 큰 비중은 익명의 가족 회원으로 조용히 우리의 희망과 경험을 전하려는 목적이 커.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아.
축복된 오늘의 삶으로 보상받았기에 나와 남편의 삶은 신이 계획하신 축복의 시간들이었다 생각해. 나를 위한 신의 깊은 뜻, 30년이 넘은 기억들도 고통을 재생하는 것으로 느껴져 심장에 아린 통증을 일으켜 내가 힘들어했던 문제는 내가 문제라 인식할 때만 문제였어. 삶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으로 느껴지던 일도 그냥 두면 머물다 사라지는데 만져서 덧나고 상처를 키웠어. 젊은 날 이 공식을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 어리석었던 내가 옳다함이 너무 강했어. 잘못된 내 고집을 내려놓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목숨을 건진 대가라 인정해. 나는 그 과정도 감사도 받아들여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 신의 섭리에 인간의 자리에서 인간을 위로하고 사랑하며 행복을 창조해내는 보상법을 배웠어. 생명을 사랑하는 것, 행복해지는 재료였어. 고통이 내게 전혀 필요 없던 장애물이 아니었어. 내게 지난 고통이 있었기에 내 교만했던 생각을 부끄러워할 겸손을 배웠어. 안다 생각했던 교만을 조금 내려놓으니 삶이 가볍다. 새로 고침된 지금 난 나의 경험으로 힘든 이웃들을 온 마음과 몸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었어. 우리 부부의 과거 고통은 삶의 걸림돌이었어. 회복 후 과거의 모든 상황들이 위로와 희망으로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 지금 우리는 신의 인도에 따라 생명을 돌보고 지켜내.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의 고요한 삶에서 느껴. 이효두 여사, 아휴, 그 정도 갖고 난 남자가 돈이나 벌어다 주고 하는 모든 불평은 다 참아줄 수 있어. 결혼 초 가진 건 몸뚱어리 하나와 있는 남자 한눈에 반했어. 내가 동사무소에서 3년간 일했거든. 그 직장에서 처음 본 그는 내겐 천사표 남자로 보였어. 직장 내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으로 보였어. 그때는 못 느꼈는데 지금 생각하니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 내가 입사하고 2달 만에 그는 직장을 그만두었어. 내가 애타게 그를 찾아다녔지. 그는 그 시절 직장에 적응을 못해 한 회사에 2달을 못 버티는 사람이었어. 그 모습이 변하지 못할 거라는 걸 그때는 생각 못했어. 철없던 나는 내가 벌 동안 직업을 얻겠지 믿고 직업도 없는 남자와 결혼했지. 80년대 난 동사무소 공무원으로서 여자로는 최소 월급에 만족하고 있었어. 겨우 밥은 먹었지. 결혼 당시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어. 빚만 있었어. 시가에서도 한 푼 지원받지 못할 형편이었어. 단칸방 월세로 시작한 젊음은 좋았는데 결혼 딱 한 달 풍요로웠어. 남편은 직업을 알아본다며 수중에 몇 푼 갖고 나가면 저녁 늦게 술에 취해 자기야 미안해 내 한 몸 받아줄 자리가 없어 조금만 기다려줘가 평생이 될 줄 그때는 몰랐어. 남편은 집 밖을 나가기 싫어했어. 가난은 사랑이 떠나간다는 말 실감하며 살았어. 난 백수 남편 덕에 임신하고 막달까지 출근해야 했어. 산후조리도 열흘이 내게 허락된 시간이었어. 출생 휴가를 마치고 남편에게 신생아를 맡기고 난 출근해야 했어. 난 아이를 낳을 때쯤에는 남편이 직업을 갖고 난 직장인에서 가정으로 돌아와 내 아이를 키울 거라 생각했어. 그 시절 여자에게는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는 게 급선무였어. 전무직에 있어도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위해 퇴사하길 남편들이 바랬던 시대였어. 당연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정 경제는 남편 목이었던 시대였지. 아이를 낳고 바로 나온 직장에서 저십으로 전 몸살로 고통스러웠어. 아기에게 먹일 귀한 모유를 압축기로 짜서 몰래 세면대에 버릴 때 귀한 사람 젖을 못 먹이는 게 마음 아픈 기억이야. 남편의 투박한 손으로 탄 우유로 아기 배를 채울 걸 생각하면 저십으로 통증에 시달릴 때마다 일하다가도 울컥울컥 많이 울며 다녔어. 내 직장에 새 사람의 생계가 걸렸기에 혹 일자리에 변수가 생길까 늘 직장에서는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됐지. 80년대에는 지금 사회처럼 갓난아기를 봐주는 데가 없었어. 시골 할머니 댁에 한 달 만에 아기를 맡겨야 했어. 남편이 직업을 얻으면 아기를 데려오려 했어. 나도 지쳐가던 시절이었어. 하루 시간은 몇 달처럼 길고 앞날의 희망이 안 보였어. 직업 없이 보내던 남편이 직장을 소개받아 출근하게 된 것은 아기가 막 돌을 넘긴 해였어. 나는 이번 연말에 사표 내고 아기를 데려오려 계획했어. 남편의 직장 생활은 출근 일주일 지나면서 불평불만에 동료 어린 놈이 위할 리가 없다는 둥 출근을 힘들어 했어. 그 모습을 본 내 심정은 절망스러웠어. 몇 달 못 가서 동료와 심하게 싸우고 회사를 그만뒀어. 그때의 절망스럽던 감정은 삶을 포기하고 싶었어. 아기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신생아를 남에게 맡겨야 하는 심정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그것도 거리가 멀어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웠어. 돌지나 낯가림이 심한 딸아이를 안아보려 팔을 벌여도 내 품에서 벗어나려는 아기를 바라보며 이 상황이 몽땅 저 무능한 남편 탓으로 쌓아갔지 한스러웠어. 먹먹했던 심정을 담담히 말한다. 결혼 전에 남편은 몇 번 품삯 밟는 단순 노동 몇 번 하고는 더는 직업 갖길 포기했어. 그 천사 같던 성품도 지금 모아 생각하니 자기 방어였어. 무기력한 성품이랄까. 그 사람의 큰 단점 무기력증을 난 낙천적 성격으로 봤으니 누굴 원망하겠어. 한낮 친정집 큰오빠가 답답한 내 사정을 알고 남편을 만나 나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는데 와서 카운터 좀 봐주겠나 했어. 친정은 몰라. 내가 남편의 처지를 철저히 감췄거든. 양복 입고 회사 다니는 줄 알아. 혹 자존심 상할까 일할 의향 물었지. 새벽 시장 상인들 상대하는 국밥집이 뭔 카운터야. 그냥 하는 말이지. 남편은 생각해 보겠다더니 일주일을 뜸들이다 며칠만 도와드리겠다며 출근했어. 흰 와이셔츠에 하늘색 넥타이, 머리는 올백으로 기름 발라 넘기고 검정 구두는 광나게 닦아 신고 새벽 시장 오빠 가게로 출근했어. 퇴근 후 남편은 집에 돌아와 나를 어떻게 보았기에 시장 잡놈 취급해. 내가 그리 우스워 보여? 카운터 봐달라며 나에게 손님상에 펄펄 끓는 뚝배기를 4개씩 들어 갖다 주래. 정신 하나도 없는 완전 도깨비 시장이야. 상을 치우래. 몸은 하나인데 남은 짬밥통 수레에 실어 길 건너 잠반 드럼통에 버리고 오래. 18 소리 지르며 내게 화풀이를 해댔다. 새벽 2, 3시에 몰린 많은 상인들을 상대하려니 바빴을 상황은 나는 이해했어.
남편은 보지 못했던 시장 장사꾼들의 삶을 처음 본 거지. 길거리 테이블에서 국밥 한 그릇을 5분 안에 식사하고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지방에서 올라온 대형 전세버스에 실어놓고 차 시간에 맞춰 급하게 식사하는 풍경을 처음 봤을 거야. 지방에서 올라온 상인들은 밤잠을 포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남편은 그들의 열정은 못 보고 초라한 장돌뱅이들의 발버둥으로 느꼈나 보다. 나는 그런 일 못해. 내 체질상 그건 아냐. 돈 못 번다고 내 눈에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할 인간으로 우습게 보여? 술 퍼마시고 내게 화풀이 했어. 다음 날부터 다른 일자리 알아본다며 더 말하지 말래. 나는 원망스러웠어. 며칠 후 큰오빠가 잠시 보자 했어. 정혜야, 내게 사실을 말해봐. 홍서방 정신적 문제 있지. 직업 구하기 힘들어서 쉬는 줄 알고 내 가게 도와달라 했어. 새벽 시장 국밥집이라면 아이라도 보는 눈치는 있어. 첫 출근한 모습 보고 순간 일할 맘이 없는 줄 알았어. 모두 작업복에 대형 앞치마 두르고 머리수건 쓰고 일하는데 흰 와이셔츠라. 얼른 내 작업복을 하나 줬어. 괜찮대? 앞치마를 건넸지. 흰색에 음식물 묻는다고. 괜찮대. 빨면 된다고. 발편한 위생 신발도 줬어. 그건 역시 자기는 구두가 편하대. 너도 알듯이 대형 식당이 아닌 노점 식당에서 돈은 각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받아. 그만한 눈썰미는 있는 줄 알았어. 이 일은 글 모르는 이모 할머니들도 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야. 바로 바쁜 시간에 손님들이 몰려 강아지 손도 필요한 순간이었어. 잠시 도와달랬어. 주방 식탁에 담아놓은 음식을 갖다 줄 수 있겠지 싶어 국밥을 11번 탁자에 갖다 주라 했어. 양복마이도 안 벗고 국밥을 나르더라. 그리고는 여기저기서 주문하는 말을 듣고도 서 있는데 답답하더라고. 모르면 물어라도 보지. 홍서방 여기 탁자에 반찬 놓고 국밥 2개 갖다 드려 했어. 바로 이 옆에서 몇 사람 상을 주문받는 이모에게 내 말을 전하는 거야. 자기는 그 자리에서 빠지려 했어. 다른 직원들은 이것저것 서로 대신 일을 돕는데 새로운 양복 입은 사람에겐 아무도 일을 부탁하지 않았어. 차림새가 면접 온 회사원이야. 내가 홍서방에게 하라던 일을 스스로 여러 곳 상을 나르며 일하는 할머니 이모에게 전했어. 어차피 내가 할 일 아니면 바쁜 시간에만 돕다가 말하고 안 해도 돼. 일할 사람 널렸어. 일은 힘들지만 월급도 많고. 울컥울컥. 술이 약한 오빠는 한 잔의 술에 취하고 싶었나 보다. 술이 약한 오빠는 상한 심정에 벌써 취했는지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 말 안 해도 다 알아. 너 결혼할 때부터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 설마 아니겠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오빠가 보기에 내 남편 직장생활 못할 것 같다. 오빠는 여기 시장에서 세상을 배웠고 성실한 삶을 배웠어. 가진 것 없고 빽도 없이 시작한 이 노점 식당에서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가난을 이겨냈어. 가정을 지켜냈어. 젊음은 귀한 거야. 난 내가 성공하고 동생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 셋째 매형도 상가 식당에서 온 식구가 이래. 말을 안 해도 아이까지 멀리 맡겨놓고 사는 너희를 보면 매제가 원하면 내 곁에서 가르쳐
식당을 차려주고 싶었어. 젊음과 성실함만 있으면 되거든. 나는 그날 오빠 앞에서 많이 울었어. 그간 숨겨온 사연을 고백하며 난 앞이 안 보여 오빠. 가난이 사랑도 다 뺏어갔어. 이제 그를 믿을 수가 없어. 매일 내게 담뱃값에 용돈까지 내게 달래. 그는 매일 정신적으로만 고민해. 종일 머리로만 계획을 세우고 빌려온 책만 읽어. 결혼 2년 동안 단 며칠 노동이 그가 한 전부였어. 어렵게 소개받은 직장에 들어가서 보름 만에 사표 쓰고 나온 이후 아무 일도 안 해. 다행히 술은 안 마시는데 일할 생각이 없어. 나는 오빠에게 남편 대신 내가 오빠 가게 일 해보면 어떨까? 남편은 오빠가 잘 봤어. 기대하지 말아야 해. 내가 장사해 볼게. 동해 민원실 여직원 월급이 아주 적어. 아기를 데려와야 하는데 미래가 답답해. 그날 오빠와 많은 얘기를 했어. 다음 달부터 내 직장에 사표를 내고 아이를 데려와 내가 키우기로 했어. 다행히 오빠 가게에 작은 옷방이 있으니 아기를 업고 일하다 방에 뉘어놓고 직원들이 서로 돌보기로 했어. 오빠의 제안이었어. 내 남편 일 안 할 거면 아이라도 데려와 키우라 해.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사람은 뭐 하겠다는 거야. 오빠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어. 오빠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 생명의 은인 같았어. 오빠 가게로 출근한 그 여름 내 등에는 16개월 아기가 엄마 등에 엎혀 자고 있었어. 퓨즈를 금방 아는지 엄마를 알아본 내 딸 아이는 한시도 내 등에서 안 떨어지려 했어. 오빠 가게에서 일손이 잡혀갈 때 옆 옷 상가에 권리금 적은 자리가 나서 오빠의 신용으로 자리를 인수했어. 난 젊음을 바쳐 일했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남편에게만 의지할 수 없었기에 그래도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이라 젊었기에 행복했어. 20년 새벽 동대문 시장에서 자리 잡고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가난에서 벗어났어. 남편은 내가 고생한 걸 인정해. 자기는 일할 능력이 없고 사회성이 부족한 걸 알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 남편은 내게 말과 행동에서 무례하지 않아. 내 가게 할 때 남편은 내가 부탁하는 어떤 일이라도 거절한 적이 없어. 덩치가 커진 딸아이를 나 대신 업고 배달을 다녔어. 부족하지만 남편이 있어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었어.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 상가 호호마다 아이를 업고 밥을 나르고 커피도 배달했지. 어려웠던 시절 내 형제 자매가 없었다면 난 가정과 자녀를 지키지 못했을 거야. 가난한 그때 이혼의 위기가 몇 번 있었어. 그때마다 원인이 대부분이 돈 문제였어. 경제적 자립이 안 되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없음을 그때 현실에서 아프게 배웠어. 아무리 사랑했던 남편도 아이도 보호할 능력이 없으면 헤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을 가난으로 느꼈어.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남편은 매사 자신 없는 성격이었어. 혼자 살 능력이 없다 할까? 남자라고 다 힘세고 능력 있는 건 아니야. 내 배우자에게 부족한 무엇 그건 마치 인정해야 같이 살아낼 수 있어. 부족한 것도 넘치는 능력도 그 사람의 일부야. 그 부족함만 빼고 그를 선택할 수 없거든. 서로 부족함이 많아. 내 남편은 선한 사람이야. 아내인 나를 배우자로보단 엄마와 보호자로 의지하고 산 사람이야.
하나 있는 딸아이 오래전 재혼했어.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없어. 20년 전 내가 위암 판정 받았을 때는 암이면 다 죽는 줄 알았어. 세월이 좋아 완치됐지만 그때 내 생각은 내가 죽는 것보다 홀로 될 남편 생각에 살아야 하는 게 의무였어. 60 넘은 나이에도 내 남편은 나의 돌봄이 필요해. 나이 들수록 우리는 서로 의지해. 쉽지 않았지. 삶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 넘치는 것도 부족한 것도 그대로 내가 책임질 수 있던 내 길이었어.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당신 앞에 내 모든 삶의 고통이 힘없는 변명이 되었다. 나는 간절히 알고 싶다. 아직 삶에서 오는 고통을 해결해 줄 기술 같은 것을 못 발견했다. 지금의 내 삶은 젊은 날보다 더 여유롭게 마음을 다스린다. 그런데 누군가 괴로워하며 도움을 청하면 약사처럼 명약 처방을 해주고 싶은데 괴로운 삶을 나도 피하지 못하고 직접 간접 경험으로 수많은 고통은 피할 수 없어 겪어내야만 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수도자처럼 혼자 사는 분들은 제외하고 가족관계, 사회관계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의 기술 이런 거 말이야. 내가 관여된 현실에 다시 물을 수도 없는 이 순간, 이 문제, 이 엉망이 되어버린 인간관계를 바르게 퍼즐 맞추기처럼 제자리에 놓여질 순 없을까? 있는데 내가 모르겠지? 알면 여기가 천국일 텐데.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선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왔다 갔을까? 수많은 종교가 이리 많아도 고통받는 인류는 줄지를 않는다. 이별이 두려워 여인을 사귀지 않고 인연의 과보가 두려워 인연을 다 정리하고 산다고 그 삶에는 고가 없을까? 고통을 없앨 수 없다면 진통제든 마취제든 대안이 필요한데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나타나는데 내 어리석은 고통을 다루는 법을 몰라 고스란히 몸으로 겪어내야 했다. 그러나 각자의 고통도 느끼는 감정도 다 다르기에 자신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음을 알았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먹어야 되고 시작의 출발은 나부터였다. 지금도 많은 사연 속에서 어찌 살아야 할지를 모른다. 최대한 어쩔 수 있는 것과 어쩔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기도했다. 내가 믿는 신께 다루기 힘든 사건은 이 일이 내게 최상의 결과 되길 부탁하고 맡긴다. 해결이 내가 바라는 방향이 아니었어도 나를 위한 신의 사랑으로 믿으려 노력했다. 지금껏 내 뜻보다 신의 지혜가 나를 바르게 인도했음을 경험으로 알기에 매번 내 생각을 내리고 신의 뜻에 맡기고 사는 방법밖엔 더 나은 해결 방법을 모른다. 이 작은 노력에도 최선의 길로 인도되어 평화롭게 사는 중이다. 내 행동을 다른 이가 받아들이든 아니든은 상관없는 일이다. 각자의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고통에서 벗어나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서로 나누길 부탁합니다. 완전한 평화가 뭔지는 나도 모른다. 내게 남아있는 불완전함이 꼭 내 불행의 조건일까? 내 삶을 균형 잡기 위한 신의 배려일까? 나는 모른다. 내 삶이 남아있는 불완전함으로 남은 작은 느낌들, 나를 위한 신의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 신의 뜻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선인들의 공통된 가르침은 그 속에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다. 사람의 행복감은 어떻게 생겨날까? 돌아보면 슬픔으로 느껴지던 시간들, 괴로워 가슴을 움켜쥐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절망으로 바닥에 엎드려 울던 시절에
나는 생각했다. 무슨 미련이 남아 절벽에서 망설였을까? 내가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 버틸 수 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 깊은 고뇌로 죽어야 끝난다 생각했을 때 나는 내가 싫었다. 앞에 놓인 사건을 탓하다 이 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내가 싫었다. 더 이상 상대를 탓할 마음의 여유를 잃었었다. 모든 것이 내 생각이었다. 내 생각 속에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었다. 죽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 너에게 사랑이 남아 죽을 수 없었다.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남아 있었다. 내 손길이 아직은 필요한 자녀들, 내 혈육들, 핑계 같지만 절망의 그 생각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은 살아서는 견딜 수 없을 절망감이었기에 살아 존재하는 것은 더 힘든 선택이 되었다. 정신적 외로움은 사랑이란 감정이 필요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잊었었다. 극단적 선택의 자리에서 왜 내가 슬프고 괴로웠는지 알았다. 거기에는 사랑을 잃은 텅 비워진 빈 가슴과 왜곡된 나만의 생각이 있었다. 내가 행복감으로 느꼈던 감정은 내가 받았던 사랑의 순간들이 아니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순간 큰 행복이 내 삶에 나타났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받는 사랑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감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내 어린 아들의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를 빗겨줄 때 거기에 사랑이 있어 행복했다. 엄마의 내 귓볼을 만지며 잠드는 아이의 작은 손등에도 나의 존재감은 치료받았다. 내가 생명을 사랑하게 될 때 언제든 먼저 내가 행복해졌다. 행복은 타인에게 사랑받을 때보다 내가 사랑할 때 더 큰 행복감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위대한 힘께서 인류를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셨나 보다. 너로 인해 내가 행복해지는 공식이었다.